자, 사시남정기입니다. 네, 너무 재밌는 소설이죠. 예. 사시남정기의 유충열전에 비하면 사시남정기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쵸. 저번 주에 유충열전 잠깐에서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없어요. 유충열전. 어려운 말도 나오고요. 별소리 다 하는데 사시남정기 되게 재밌습니다. 왜? 아침 드라마거든요. 사시가 남쪽으로 갔다. 네, 사시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남정이란 게 남쪽으로 간 것도 있는데, 아이고 이거 쉬는 시간이니까 설정 바꿔야 되겠다. 아씨 더워. 그냥 옷을 차 벗어. 저거 일본어 누구 아니에요? 노겠지. 누겠지. 뒤에 이렇게 꼴이 있었잖아. 노가 뒤에 꼴 있었어? 꼴이 있었잖아. 네, 남쪽으로 간 이야기인데 그냥 쉽게 말해 쫓겨간 겁니다. 네, 쫓겨나서 남쪽으로 간 이야기가 바로 사시 남정입니다. 네, 이건 아마 웬만한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시랑 교시 관련된 내용이고 첩첩간에, 그러니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간의 갈등을 얘기한 게 바로 사시 남정기죠.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인공은 사시가 있었습니다. 사시랑 교시가 싸워요. 근데 사시 인물은 되게 착합니다. 전형적인 현모양처예요. 전형적인 현모양처고요. 되게 유교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고 가부장제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은근 너네가 사시 설명할 때 가부장제에 충실한다는 표현에,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가부장제 충실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틀렸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시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애기를 못 낳으니까 어느 정도까지야. 둘째 부인의 들이라 하잖아. 그 정도로 되게 가부장제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되게 어질고 현명하고요. 사시가 좋아. 선생님 말씀. 근데 반면에 교시는 되게 나쁜 놈입니다. 되게 교활하고요. 근데 저만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고전자 text가 막 교가 붙으면은 좋았던 느낌. 교태. 교. 교태 반장. 아니. 어우. 안 해. 아까 1학년 애들도 가시할 때 위 지진가 태평성대 이거를 내가 위는 감탄사고 지진가는 악기 소리고 태평성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 태평성대 이거야 했더니 애들 다 비웃어가지고 비웃으면서 쇼츠를 올려달라길래 안 해. 선생님 그 수련고 아니에요 그거? 네, 후렴구입니다. 의미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안 해. 알았어요. 이제 뭐 알아서 재현해. 너는 뭐. 에이, 삐지겠다. 삐졌어. 너 이거 계획서 못 가져갈 거야. 네, 되게 교활하고 사악하고요. 그다음 되게 탐욕적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악행과 폐륜이라 하죠. 폐륜까지 되게 많이 저지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맞다. 자기 아들 이름이 장주던가 하는데 장주까지 죽여요. 장주. 그다음 이 인물들 사이에 껴있는 유한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조심하는 게 이름이 한림이 아니야. 한림은 그 직책이야, 직책. 그랬어요? 한림은 직책이야. 얘 이름 본명 유연수야. 연수야 얘 이름. 연습. 세련됐다. 얘 되게 우유부단한 얘입니다. 한림. 한림 책사라는 직책을 가진 겁니다. 멋있는데? 지금은 하면 유장관이죠, 유장관. 장관. 저는 사부원장. 사이사. 사이사. 야. 세 명은 집 앞에서 명함 못 받았지. 너는 명함 못 받아. 집 앞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명함이었는데. 나 명함 나오는데 너는 집 앞에서 못 줘. 그걸 안 주시면은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전혀 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 대보. 야야야. 아니 서연아 할 말 있지? 하긴 서연이는 그런 아픔 모르겠지. 에이. 아버지 장사 잘 되시나요? 말에 따라서 난 너무 힘들었어. 근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네. 살아계시잖아요. 계속도 보고 싶은 게 부모님이야. 야이 새끼. 지금 생명을 걸어놔. 살아계셔도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야. 이거 내쫓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저희 아버지도 살아있다고 말 안 했잖아요. 무슨 말하면 난 너희 아버지 얘기를 안 했잖아. 어이 거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머리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는. 너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시남정기가 어떤 배경이야? 이거 실화를 가져온 거죠. 누구 실화야? 인형과 인형이랑 장희빈인데 이때 왕이 누구야? 소현세자. 소현세자는 인조의 아들이고요. 소현세자는 독사를 당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여고. 그 왕이 누구야? 왕. 순조였나? 순조는 정말 조선 후기 맨 마지막 말고 시에서 시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 숙종. 그래 순조. 그 다음에 얘가 인형왕후. 장희빈. 아 저렇게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 드라마도 네. 있잖아. 장인이.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숙종이 장희빈을 갖고 놀았다죠. 예? 그런가요? 숙종이 되게 평이 엄청나게 많이 갈리는 사람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평가는 엄청나게 주관적인데 숙종에 대한 평가는 되게 극과 극입니다. 숙종이 말 그대로 숙청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거스린다? 그럼 바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숙종은 그 정당성이 엄청나게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왕가의 피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숙종은 힘이 엄청났고요. 그거를 이제 장희빈, 그러니까 장희빈을 이용해서 인형왕후만 친 게 아니라 인형왕후의 가족들을 다 쳐냈어. 그러니까 아내 쪽 가족들을 다 처가 쪽을 다 쳐낸 거야. 그래서 자기 힘을 더 공고히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희빈을 이용해서 써먹었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옆에 작품 감상에 가정 내 갈등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이고요. 한글 소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글 소설이야. 한문 소설 아니야. 철저히 먹었어요. 한문은 한자로 써진 거고 한글은 우리 지금 한글로 쓰는 거. 그럼 한글 소설은 어떻게 내려줘? 아니 안 보여. 이거. 한글로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후부터 그렇죠.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쓰여진 거고 한문 소설은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러면 좀 글로 쓰였던 거. 그 너네들이 지금 배우는 작품 중에 한문 소설은 다 번역을 한 거지. 네. 그럼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다 그딴 거 아닌 거죠? 입에서 내려온 거 판소리계 소설. 그러니까 한글 소설과 한문 소설은 당연히 차이점이 있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은근 이걸 틀려서 그래. 딱 너네가 하는 게 이거 아니 이게 왜 틀려요? 이거 첫 사시남정기 한글 하고 틀려.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첩첩 간의 갈등이 첫째 부인과 둘째. 그래서 남자들이 발음 봤을 때 첩 들었다 하잖아. 한번 펴봐야 알죠. 뭐라고? 바람을 굳이 펴야 알는 건 아니야. 굳이 나쁜 거를 해봐야 알 필요는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교시가 결국 죽고요. 사씨랑 유아님이 되게 행복한 별말 없기 때문에 권선징악에 아이고 네 소설이고요. 네, 인형왕후 폐위에 부담성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좀 또 사시남정기가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이게 거의 가정소설의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척척 간의 갈등이라는 가정 소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신원전기 거의 최초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이제 본문 가도록 할게요. 네,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요. 명나라의 재상 유희는 느지막의 아들 연수를 얻었다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는 게 명나라입니다. 자, 배경이 지금 이거 인현왕후 폐지에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명나라의 배경이 왜 명나라일까? 아 우리나라 조선을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다 차릴 거니까. 그치, 문제점 있고 그다음 또 비판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아무리 그래도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명나라로 한 거야, 중국으로.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명나라 중국이 좀 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더 개방적인 나라였대요. 그러기 때문에 명나라로 했답니다. 생각보다 조선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까지는 없었고요. 유희가 어? 유희? 유한님 아빠. 유희. 그러니까 사씨의 장인어른. 아니지, 사씨의 시아버지. 그래서 없고요. 부인 최 씨는 연수를 낳고 안타깝지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그래서 한림 학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한림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사씨와 결혼하고요. 서너이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얘네가 결혼한 때가 딱 여러분 나이 때인가 그렇습니다. 와. 15살, 16살? 그때쯤? 어씨 어렸을 때 조선 때는 겨울 빨리. 조선은 결혼 때 빨리 했잖아요. 발랑 까져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이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있다면 생물학적으로 이때 결혼해야 된다면 원래. 왜요? 진짜요? 이때 임신이 제일 잘 된대잖아. 여자랑 남자가 제일 건강하대. 이때. 진짜요? 이거를 너네가 진짜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럴 때 내가 아니 가짜요? 이러면 어떡해. 할 말이 없는데. 네, 자, 전개 들어갑시다. 1월은 유수처럼 흘러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났다. 이게 아버지가 이제 죽은 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3년상을 치렀는데 이게 다 지나갔던 겁니다.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천자는 황제입니다. 황제는 장차 글을 크게 쓰려 하였다. 한림은 자주 소로 올려 조정의 득실을 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고 한림의 충성스러움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득실을 논하면 누가 싫어하겠어? 간신배들이 싫어하겠지. 그게 바로 엄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승상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터해가 지나고 관직에 승진을 못했다고 해요. 찍혀서.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다고 합니다. 젊죠? 근데 이것을 여기 써있네요. 네, 성혼한 지 10년이 지났다니까 13살이가 그랬네. 와. 뭐라고요? 근데 이때 만 나이니까 14살, 15살에 결혼한 거지. 그럼 중일 때. 와. 22살. 왜요? 이것만 넘쳐서 할게요. 하시더라. 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씨는 몹시 근심을 했답니다. 왜냐면 가부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문의 대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근데 아들을 못 낳았던 거야. 근데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나 보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탓이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네. 사씨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유순한 품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유순하다는 건 되게 착하다, 어질다, 현명하다 하는 겁니다. 타인을 또 배려할 줄 알고 그런 건데 착한 거죠. 근데 실제로 아들, 딸 낳는 건 그 남자 몫이래잖아.
우리 유전자가 XY잖아. 저희가 아, 정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 그게 크대. 왜냐면 여자는 XX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가 X를 주냐 Y를 주냐 아니, 그거는. 그러면 남자가 Y를 주냐 안 어. 주냐에 따라서 아들인 여자인 결정되는 거니까. 야 이거 이상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물이야 생물. 생명 왜 그냥 차 그러니까 위에서 왜 좋아해? 이거 이상 얘기가 아니야. 비슷하게 넘었는데요? 이거 유전자 얘기잖아 야, 유전자. 이거 생각할 때 그러면 X가 나와야 될지 Y가 나와야 될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 우리 그런 얘기 아니야. 남자가 X를 줘야 되냐 Y를 줘냐 그거 했지. 이 새끼 야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제주도 돌하르방에 코를 갈아 마셨대잖아 여자들이 아들 낳기에. 아니, 남자가 막 마셨어야 되는데. 드라마 보니까 이게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남자 잘못이란 거야 남자 잘못. 지금 랜덤 아니에요 랜덤? 아니 그냥 근데 대충 그만 시작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맞잖아 남자야. 그렇죠 그렇죠. 문과식 과학 아유. 너네 밖에 나가서 이러지 마. 어디 나가서 이러면 안 돼. 오케이. 돌아보니까 유전자 얘기했는데 남자. 간절한 만큼 이거. 아 근데 덕분에 너 덕분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됐어. 네 아유 다행이네. 근데 뭐라 했더니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씨는 몰래 내파를 시키는데 양가에서 쓸만한 사람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첩을 될 만한 사람을. 근데 두 부인 이게 이제 한림의 고모인데 얘네들이 되는데 얘네들은 되게 지혜와 연륜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씨를 옹호해준 게 이 두 부인이야. 네. 그래서 유한림이 사씨를 내쫓을 때도 이 두 부인이 엄청 욕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해서 직접 제시해주죠. 저 부부인은 40편인 거예요? 네, 완전 사씨편입니다. 그러니 사씨를 찾아갔다. 듣자하니 남자가 장부를 위하여 첩을 구한다 하던데 그것이 참말인가? 그렇습니다.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하는 식으로 지금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명나라에서는 이게 흔했대.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갖고 오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말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라는 식으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씨 설득하고 있는 거야.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부활을 한단 말인가?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이미 9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가부장제를 따르고 있는 거지 얘는 지금. 그래서 하물며 소실이란 건 첩이야. 첩을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생육은 빠르거나 늦음은 천수에 달리니까 하늘에 달려있는 거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어 라는 식으로 다른 경우를 들어 또 사실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하기 방식도 문제 나와. 두 부인의 말하기 방식이 뭐냐? 다른 경우, 그러니까 예시와 비유적 표현을 들어서 사실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아니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질문은 감동 먹었다는 거지. 손 들고 말하지 않죠. 손 들고 말할 수도 있지.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첩은 타고난 체질이 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월사도 또한 주기가 오르지 않지요. 이는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첩은 인류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첩 두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사씨는.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겁니다. 투기가 뭐냐? 질투하는 거. 막 내가 더 사랑을 받을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되게 착하네. 사씨 같은 사람인데 그니까요. 맞죠? 절대 유찬이 교시 같은 사람이면 왜? 유한림을 좋아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보시면 네 당대 사회상이고 꼭 다 알고 계세요. 네. 왜냐면 이거 밑줄 친 다음에 이거 맞는지 확인하라 해. 여기 밑줄 치고 기억 밑줄 치고 이게 효를 중시하는지 밑줄 치고 자녀에다 가문을 이어가는 게 중시하는지 이런 거 나왔고 다 기억해. 이렇게 말했는데 틀리기만 해봐. 똥구멍으로 하고. 똥구멍 말고 다른 데 진짜. 어디 지켜? 아니 구멍이 보인다? 입이요 입. 입. 이렇게. 입. 조커. 오늘 유찬이는 베트남 가서 힘들겠구나. 뭐 아주 그냥 은남마게 쉬었어. 예? 베트남이요. 이 새끼 베트남 해야 간대 베트남. 나도 가고 싶다. 베트남 같이 하실래요? 근데 저 몇 번이었는데. 왜? 추석 때 어떻게 해요? 추석 때 수업합니다. 접해야지 뭐. 내가 얘기했잖아. 10월 1일 날 수업한다고. 올 거예요. 10월 1일 날 수업할 거야. 그래서 여기 7명 중에 6명이죠. 아니 걔 누구야? 우진이. 우진이까지 7명 중에 5명 이상 안 오면 축강이고 3명만 오면 바로 수업할 거야. 예, 추석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 추석 저그 무항이 금요일 네. 예상이죠.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29일. 선생님 그러면은 2명만 왔으면은 2명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 전에 얘기를 그러니까 그 전에 말을 해줘야지. 지금 조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빠질 거면 빨리 말하라고.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 갑시다. 중량부분 줄거리 보시면 유한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시를 처벌을 받아들이고요. 또 이런 애들이 또 바로 아들 낳습니다. 장주 나와요. 자, 그래서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들어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치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라는 건데 배경 묘사하고 있죠.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길자 시각적 신상 변화입니까? 그쵸? 이런 거 나온다. 그 다음에 한림은 교씨에게 명을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근데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씨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씨가 야 너 한림 우리 남편하고 노래 부르지 마가 아니라 너무 우리 남편 심승생소할 때 너무 그러지 마 하면서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좋게 말했어.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냥 눈치 봐가면서 했어. 근데 이거를 교씨가 옳다구나 해서 얘를 모함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사씨가 하지 말랬어요 하면서 사실을 모함해. 나쁜 새끼. 그래서 옆에 여기 보시면 아시면 날개 문제 왜 거부하느냐 하는데 사씨를 모함하기 위해. 그래서 부르지 않는 이유로 장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사씨의 충고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한림이 계속해서 승진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좀 마음이 싱숭생숭했단 말이야. 근데 싱숭생숭하는데 그 옆에서 노래를 또 뭘 부르냐면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러면서 되게 눈치 없이 노래 가사를 기분 나쁘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마음 어지럽히지 마라라고 충고를 했는데 이걸 바꿨어. 오케이? 그래서 사씨를 되게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보게 하려는 의도야. 오케이?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고를 대신 타게 교씨는 그 명도 역시 따르지 않았다. 한림은 제삼 재촉하였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하면서 지금
의아해하는 거야. 이게 왜 이래? 하고. 근데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피 울었다.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하고 지금 사씨 때문이라고 넌지시 드러낸 거야 지금. 하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씨가 지금 사씨를 어떤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냐면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야 사씨를. 이게 진짜 잠깐 딴 얘기인데 이게 진짜 군대에서 되게 심해. 군대에서. 군대에서 엄청 심해. 아, 그 양한임. 한민이 개새끼고 걔네 싸움 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되게 사람 시켜서 죽이고 싶어. 아니, 그 이제 있어. 하림아 치마 뭐 했던 그 사람이 있던 거 있어요. 네? 군대에서 하림이한테 아주 내 빌붙여. 아저씨 걔 보성 김보성 걔가 교씨인 거네요. 그 새끼가 그때 당시 김보성 의리 막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 연예인 김보성 시대. 그 맨날 나한테서 목소리 의리 이랬거든. 수근아 의리 이랬던 새끼가 내 뒤통수를 까버렸지. 이게 진짜 심해. 이게 그 회사 생활도 되게 심해. 회사 생활도 그러니까 제일 진짜 내가 군생활에 제일 빡쳤던 소리가 그거야.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너 요즘 말 자주 나온다. 씨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맙다고요. 그러니까 말 자주 나온다가 이제 야 사수는 왜 이러냐, 야 사수는 정신 안 차리냐 이런 걸로 나쁜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 이제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 발전을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치질이었어. 자, 그 다음에 걔야.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교신의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지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여기까지 다 말하기 방식을 보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고 되게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라는 식도 결백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에요. 이겠습니까? 근데 또 뭐라 하냐면,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사시죠? 사시가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였습니다. 뭐라 했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하주의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우가 첫 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으리라. 앞으로 삼각별이 삼가라라고 협박을 했다는 건데, 그 협박을 보살의 인용해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야, 옆에 있던 OX도 다 알고 있어요. 당연하지. 되게 무섭게 말한다. 뭘? 손발을 잘라. 그런 사람이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 아, 저 그거 아까 드라마 커튼에서 작두로. 여기서 비록 힘은 없으나 사실로 맞춰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이거는 그냥 그거지. 내가 씨발 가진 게 없는데 너 하나를 죽일 수 있어. 이게 내가 너한테 지금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야. 협박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손발을 자르. 프로포즈 한 건 아니잖아. 그럴 수 있죠. 아, 예, 죄송해요. 이게 프로포즈야?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너 하나 죽일 수 있어가. 근데 맞아, 약간 로맨틱한데 이거 가진 건 없어도 널 하나 할 수 있어. 너를 위한. 또라이 되죠. 왜 커버해 주지? 자, 227페이지의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 잘 알고 계시고요. 현모양 처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이거 하나 보시면 되는데 왜 교씨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교씨는 교묘한 행동으로 한림이 의욕을 품도록 부추김으로써 사씨 부인의 참소할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참소가 몰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 그 쫓아낼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첩은 본래 한미야 집안에서 자라 대직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면서 또 계속해서 사실에 모함합니다. 그러니 이제 한림은 놀란 겁니다. 왜 놀랐냐면 평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하려고 했다.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한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고 아직까지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한림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르니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을 하기에 부인이 잠시 놓아요.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이게 뭐냐면 노비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과장됐다는 거야. 누가 조금 과장하고 거짓말을 쳐서 그 얘기를 사씨가 들어서 사씨가 조금 오해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품이 본시 윤수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마게. 하우면 내가 있지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하고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는 채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이었다. 왜냐면 여기서 더 하면 오히려 한림이 더 의심하기 때문에 뒤로 빠진 거야 지금. 그러니 이제 사부문에서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지 않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 하였다. 자, 이거 누가 말한 거야?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들어간 거야.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거야. 열길 물 속은 알지만 물길은 알지만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을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하는 것이었다.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교씨는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 전체로 확대될 거라는 거고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고 지금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부부와 첩첩 사이에는 진정 어려운 관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 안 들었구나. 평강편이 10가지 책실을 뿌리지 이 사 전체가 다 편집자도 논평이야. 아이고 여기까지 있겠는가? 여기 전체가 다 편집자도 논평이야. 서술자 개입이야. 없었다까지요. 근데 있겠는가? 이게 편집하는 논평 쓰면서 네. 얻을 수 있는 효과나 그런 거 있나요? 그냥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 독자도 공감하잖아 지금. 여기 6명 중에 아닌데? 교씨가 씨발 더 착한데? 한 게 있어? 없잖아. 없겠죠. 있으면 착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씨를 착하게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서술자 개입한 거지. 설마 교씨를 샤이 참. 네,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 없었다. 이제 다른 방법 강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왜 더 갑자기 교씨가 다 난리치냐면 바로 사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씨가 아들 이날을 낳습니다. 근데 이게 첫째 부인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적통자인 거야. 야, 야.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는 문계, 동청. 그러니까 얘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의 신부름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름꾼 동청 같이 하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해. 뭐? 그래서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하면서 생활한다. 한편 유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동청은 유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한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임을 알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네, 사필귀정,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나쁜 사람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좋은 일 생기는 거. 사필귀정은 뭐냐면 아시죠?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어떻게든 좋은 일로 간다는 거야. 사필 규정. 근데요. 네. 이거 뭐니? 그 규씨가 친아들 장주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장주는 뭐야 유한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아니면은 뭐? 유한림 사이에서 나오는 분이지. 그래요? 와. 그 정도로 아침 드라마 아니야. 아 그래요? 다른 아들이 있을 줄 아니, 알았는데. 그 정도로 아들 아니. 그 정도로 아침 드라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죽이고 나서 뭐 하냐면 그 집안에 그 쥐가 나와. 썩은 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그거야 저주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얘가 교씨가 사실 어떻게 뭐 하냐면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사씨가 죽였다는 거야. 왜? 사씨가 이제 아들 나니까 자기 아들의 라이벌이 누구야? 장주잖아. 그러니까 이 장주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장주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저주를 퍼부었다 해가지고 그 또 노비랑 짜가지고 썩은 쥐를 보여줘. 이 썩은 쥐가 사씨네 방에서 나왔고 사씨가 이렇게 지랄을 했다 하니까 이제 그때 유한림이 다 믿어 하고 유한림이 다 내 사실을 내쫓아. 근데 사씨가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고 근데 남편의 말이니까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고 나서 아까 말한 두 부인 있지 한림의 고모 걔네들이 이제 한림한테 뭐라 해. 한림이 듣기 싫어요 하고 하고 나서 이제 사씨가 쫓겨나가 좀 가다가 처음에는 자기네 집에 가. 친정에 가서 자기 남동생인가 남동생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남동생이 아유 잘했어 이참에 그 유한림이랑 사이 끊고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 해. 근데 사씨가 아니야 우리 한림은 날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 오해를 언젠가 풀어줄 거야 하고 그러고 나서 사씨가 어딜 가냐면 자신의 시부모가 있는 그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절에 가. 절에 가서 계속 이렇게 빌고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유한림이 다 알고 유한림이 교씨를 죽이고 무등짝 하는 거. 처벌이 죽여. 선생님 여기서 동청의 모함이 뭔지 아세요? 동청이 모함이 그게 또 그 뭐야 얘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교씨는 유한림의 첫째 부인 되고 나서 슬슬 욕심이 생긴 거야. 이 집안을 다 갖고 싶은 거야. 와. 그럼 유한리까지 그거 한 거예요? 유한림까지 여기 써 있잖아. 유한림까지 유배를 갔었다. 규씨가 완전 꿈이 크다. 대단한 여자였어. 나도 저 정도로 욕심이 많으면은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정리 이거 작품과 당대 현실의 대응 관계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예스. 이게 장희빈이랑 이면홍 얘기했다 거.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서술자 개입한 부분 이거 체크하시고요. 네? 아니. 나는 선생님 이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 왜? 뭔데? 내가 한림이랑 수종이랑 동명 그거인지 잠깐. 같은 사람. 수종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수중 시대 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수중의 썰을 갖고 온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3번 당대 여기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간습 이거 다 기억해 주세요. 네. 일부 다처제 혹은 일부 첩첩제가 등장하고 일부 1처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일부 1처제가 지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거 아까 체크했어야 되는데 쪽 유충년들 충연이 아니 먼저 사신한정이 뭐 하나 체크해 계셨는데 다시 빼먹었나? 내가? 어? 왜 오세요?
어디 갔지? 백월신애가 사신한경에 같이 써 있는 거 있었는데. 아그 작품 거고 약간 그런 거요? 어디 갔지? 야 자주 써 있는 걸 너네가 찾아라. 아니야, 너 여기 프린트에서 지나가다가 보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신남경이었고 충렬형 봅시다. 자, 유충렬전입니다. 유충렬전은 고전 소설인데 영웅적 인물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영웅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분담 소설이기도 해요. 전쟁과 관련된 소설이 나오기 때문에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말로 쓰여진 국문 소설, 한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충렬이 원래는 천상계 인물이었는데 지상계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강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천상계와 이원계라는 죄송해요. 이원계라는 지상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상계라는 이원적 공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번 주에 여러분들 2학년 모의고사에서 잠깐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시죠 또. 자, 유충렬전은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가 다릅니다. 표면적인 주제는 뭐냐면 국가에 충성하자는 거야. 충신이 되어라 라는 건데, 이면적인 주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조선 후기 관련된 소설인데, 그래서 유충렬 집안이 다 몰락합니다. 양반 집안인데. 그래가지고 몰락한 양반 권력의 회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몰락한 양반 권력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이 이면적 주제예요. 오케이? 네. 샹크스야. 치웠어요. 이 앞에 의자는 내 별명 지어줬잖아요. 샹크스 제가. 팔걸이가 한번더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얘도 배경이 중국 명나라입니다. 이렇게 중국 명나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자유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면 야 이거 몰락한 양반 관련된 내용 아니야? 하시는데 아닌데 이거 조선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야. 중국 배경이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자유롭게 드러내기 위해서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원, 주부, 유심인데 이게 둘 다 벼슬인데 엄청 조금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정원, 주부의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인과 함께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는데 이 치성이 뭐냐면 아들을 달라고 막 치성하는 거야.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기자 치성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이게 기자가 뭡니다. 자는 아들자, 기는 기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써있듯이 고귀한 혈통이 있어요. 얘는 영웅 소설이 있죠. 네, 혈통이 좋아요. 신기한 태몽을 꾼답니다. 네, 이거는 비정상적인 좀 신이한 출생이죠. 비범한 출생. 네, 힘이야? 신이. 살짝 신기하게. 그렇죠. 태몽을 꾼 뒤에 영웅의 기상, 이건 비범함이죠. 비범함을 지닌 아들 충렬과 기른다.
그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역심을 품은 정한당. 기억나시죠? 정한당? 예스. 얘가 등장해서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낸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련을 또 겪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본 보시면 각설이라 하는데 이 각설이라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각설? 아 앞에 그 막 강가에 돌고 있는 흐느끼고 있는 여기 있는 다음 각서에서 그럼 각설이라 기억나시는 분? 시작. 이거 네. 확 그래서, 잘라서 화제 전환하는 거고 새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얘를 알 수 있는 문어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로 얘기할 때 각설이라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일부러 화제 전환하기 위해서 문어체를 썼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글자로 썼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각설이라고 한 겁니다. 예스. 네, 이때 정한당, 최일기 얘들이 유주부를 참수하여 모함해가지고 적소로 보낸 뒤에 마음이 도망하여 별당으로 들어가 옥간대사, 얘네 정한담의 조력자였죠. 얘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을 묻는데 이 천자가 뭐냐면 영모입니다. 영모로 꾸미는 겁니다. 쿠데타를. 네, 뭐라 하냐면 요사이 밤마다 살피온 즉 두려운 일이 황성이 있나나이다 했더니 이제 한담이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라니 무슨 일일까 하니까 도사가 뭐라냐면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이 비쳤으되 그 중에 유심의 집에 비쳤으니 유심은 비록 영경에 갔으나 신기한 영웅 충렬이죠. 충렬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 도말이 어려울 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청상의 삼태성이라는 게 뭐냐 옆에 써있듯이 그 별인데 그냥 천상의 큰 별이어서 되게 대장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적강 모티브죠. 그래서 너 영모 일으키는 거 힘들 거야. 왜? 천상에 있는 존재가 내려왔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려왔다. 네, 비쳤다니까. 멋있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유심이 최근에 자식을 얻었다는데 이게 아마 유심의 아들 충렬인 것 같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 뭐라냐면 또 이럴 땐 철저합니다. 적실히 그러하면 유심의 짐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하면 옳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충렬이 죽이자 하는 겁니다. 죽이자. 그래서 불 붙이자, 화제를 일으키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장부인이라는 건 누구였어? 충렬이 엄마입니다. 충렬이 엄마. 엄마가 유주부랑 이별하고요.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네요. 꿈에서 또 무슨 얘기 나올까요? 좋은 신기한. 도망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한 노인이 나오는데 이때 노인은 충렬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육관대사는 헷갈리면 안 돼. 육관대사는 정한담 나쁜 놈의 조력자고 여기서 한 노인은 충렬의 조력자예요. 오케이. 노인이 부채를 줘. 부채 왜 주겠어? 불 거라 힘 주는 거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미래의 일을 예지하고 화를 피한 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게 전기적인 요소죠. 네. 그래서 이날 밤 삼경에 대변이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져다가 화강이 일어나거들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을 바라보고 가엾이 도망가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화강 중에 고온되리라니까 충렬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고 문득 간대 업권을 놀랍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라 충렬이 잠에 깊이 들어있고 과연 풍선 한 자루가 자기 침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 수 있는 게 꿈에 대한 내용을 미래를 주는 거고 꿈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핵심적인 보시면은 뭐 그냥 학생이 맨 위에 적어놓는데요. 여기요? 네. 여기 그냥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됐다. 불 났고 편집자는 안 읽을 거예요 다. 다 안 편집자는 읽고 그냥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편집자는 음성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글쎄요. 주관적인 평가가 어디 있을까? 학교에서 이거 편집자는 음성이라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 예,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고 그냥 서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보시면 돼. 이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영어로서의 전형적인 특징 이런 특징 갖고 있다. 충렬이. 이야.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부인이 청왕 중에 충렬의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면서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광이 충천하고 회심 만지하니 구상같이 쌓인 김을 화광에 소멸하니 어찌하니 망극하라되. 이게 편집자 논평이죠. 어찌하니? 근데 얘네 도망치는데 너무 이쁘게 도망치지 않고 되게 험난하게 도망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백옥 같은 몸에 유혈이 남자하고 월세같이 고운 얼굴 진햇빛이 되었으니 해서 여기서 지규법, 대조법, 대꾸법 다 쓰였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표현 방식 뭐만 쓰였는지 꼭 기억해야 돼. 네. 지규법, 대조법, 대꾸법 다 쓰였어. 이제 부인 도망쳐 너무 힘들니까 충렬이 질문 있는데 네. 아까 수사본부에서 색채 대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디요? 그 배국과 유혈이면은 네. 색채 대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쵸. 뭐 색채 대비 색채 두 개 나왔으니까. 대조까지는 아니고. 뭐 그거는 출제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선생님이 빨간색에 반대는 흰색이라 생각하면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색깔은 되게 주관적인 것도 있어서 대조란 말 잘 안 쓰는데 네. 학교 선생님이 그런 놈이면 그런 놈이면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네. 그런 논이면 틀릴게요 그냥.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 자, 그다음 이제 충렬이 어머니가 충렬을 붙잡고 이제 하소연을 좀 하는데 그냥 어린아이 붙잡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얘 뭐라 하냐면 너 이 매를 아느냐? 7년 전에 이 산에 와서 산재하고 너를 낳았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너의 부치는 어디 가고 이러면은 모르는고 이 산을 보니 네 부치 본 듯하다.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나 침량하리 라는 식으로 그냥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충렬이 그 말 듣고 부인의 손을 잡고 울며만 이 산에 산자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 적실히 그러면 산신은 이러한 이유를 알려면 산신도 무정하네 라고 좀 시를 원망해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날 보내놓고 이따구가 뭐야 하면서 시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걸 또 충렬이가 또 기특하게 의젓한 모습으로 위로해줍니다. 착하죠? 하고 우리 고전소설에 또 종종 봤던 게 뭐냐면 인물이 되게 가엾거나 슬플 때 배경도 슬퍼. 배경도 뭐 구슬픈 소리가 나오고 뭐 물 쫄쫄쫄 흐르고 그런 건데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있고 원촌에 저녁내 나오고 청강에 놀던 물새는 양유 속에 날아들고 청천에 뜬 까마귀는 운간에 울어든다. 해상을 바라보니 원포에 가는 돛대에 저문한 게 끼어있고 강촌에 어적소리 새우소리 흩날렸다 라는 식으로 배경묘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가엾은 처지와 슬픈 심정을 부각시켜요. 자, 네, 중량품을 줄거리 보시면 정한담에 사주를 받은 도적들에게 부인이 끌려가고요. 충렬은 물에 던져지지만 뱃사람들의 얘는 조력자죠.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는데 다행히 안타깝지만 또 다른 시련을 겪는 게 부모와의 이별입니다. 부모와의 이별을 겪어요. 슬프게. 이제 진짜 부모와의 이별이죠. 와.
충렬은 정처 떠돌다가 승상을 지내 강희주의 은혜를 입고 사위가 된다. 하지만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 귀향을 가고 돼 성장 후에 시련을 겪는 거죠. 광덕상 도승을 찾아 도수를 배운다. 이후 정한담이 남적과 북적과 별탁과 반란을 일으키자 이 일을 당해내지 못한 천자는 결국 항복한다는데 네, 되게 무능한 존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셨어. 네,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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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남적과 북적을 네, 네. 정한담과 다른 거예요? 동한다? 정한담과 정한담이 편이죠. 정한담 편. 노란 캐들 그렇게 그러면 정한담도 있나요? 정한담 편이지. 결탁한다는 게 서로 합심했다는 거죠. 나쁜 새끼들이죠. 뭐랄까 글씨. 아, 그냥 쳐다봤던 거야? 되게 탁탁치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아예 실수했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설 나와요. 각설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고 이제 잘 싸웁니다 또. 자기 이제 그 신이한 능력으로 잘 싸우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네, 여기 양진이 뒤흔들며 천지 강산이 진동한다. 문거리 대경하여 돌아가니 일반 투구에 안채 쏘이고 용민갑은 혼신을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 운무준을 쌓여 공중의 소리만 어때? 뭡니까? 그냥 전쟁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되게 전기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충렬의 비범한 능력이죠. 네,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충렬전의 또 특징이 뭐냐면 되게 길게 이것저것 다 설명합니다. 전기적인 요소도 쓰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충렬이는 천자 황제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유배보냈으니까. 근데 무능하다 생각해서 조금 천자를 싫어해요. 나중에 근데, 아버지 다시 만나나요? 네, 아버지 다시 만날 겁니다. 정확하게 네, 만나요. 근데 얘가 왜 굳이 이 전쟁에 참여했냐면 정한담을 죽이기 위해. 정한담은 아버지 원수니까. 여기 바 끝부분에 뭐라 하냐면 여기서부터 전일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뭐라는 거야. 아니 네가 정한담 충신이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내지 않았냐, 유배 보내지 않았냐, 이게 뭐한 짓이야 하면서 천자의 어리석음을 꼬집어요. 그놈의 말을 믿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이고 일원환을 만나시니 천지 아득하고 1월이 무광하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아버지와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천자의 무능함을 또 비판하고요. 근데 대신 천자는 좀 별론데 태자는 되게 착합니다. 태자, 그러니까 천자의 아들이죠. 태자는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얘가 충렬을 설득시켜요. 천자의 아들이 태자가. 거예요. 네, 천자가 지금 왕인 거죠. 네, 왕이 아니죠, 황제죠. 황제죠. 황제니까 태자? 라고 했나? 뭐 그쵸? 황태자. 황제자. 와, 뭘 그렇게 네? 와 되고 왜 그러나? 와, 멋있다 이 멋있다. 어느 점에서 멋있다는 건지 공감 못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병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성왕도 관체 말을 듣고 주공을 요심터니 회가 자책하여 성군이 되었으니까 이게 왕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 충신이다 라고 얘기해서 고사를 인용하죠. 고사를 인용한 이유가 그래, 너네 집안 유심 아버지의 억울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잘못했어. 우리 반성도 해. 반성의 의지 보이고, 그 다음에 충렬의 원한 역시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필기본을 해. 예? 실
필기문 보여주시잖아. 이거 필기문을 봐. 지금 해야 이런 거지. 형님 필요 보여주시잖아요. 아니다. 나 쌤 필요 보여주시. 선생님 누구의 원한이 맞다. 충렬. 집에 가서 좀 다시 정리할 거니까 뭐. 아니면 앞에 앉지. 그러니까. 엉덩이. 의자를 갖고 와서 앞에다. 그 앞에 하는 건 부담스러워. 예? 앞에 하는 건 부담스러워.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 자리에 저 의미가 많죠.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예? 아니 사실 궁금해서. 이게 피곤해요. 아이 원수를 항상 다 하시는데 계속 피곤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죄송해요. 105페이지 얘 하나 찍고 갈게요. 충렬의 비판에 대해 천자와 태자의 태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충렬이 슬슬 태도가 변합니다.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 상을 보니 천자 기상 적시라고 일대에 성군될 듯하여 투구 벗어 땅을 놓고 천자 전에 사제와 소장의 아비 죽음을 한탄하여 분심 있는 고로 격절한 말씀을 폐하 전에 아뢰었으니 죄사 무석이라 소장이 죽사온데 폐하를 돕지 아니옵니까? 라는 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충렬의 태도 변화죠. 충렬이 말하는 거죠. 네. 네, 사본 보시면 천자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개하에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면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그대 선조 창건하는 일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며 태자가 하던 말대로 그대 공을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멍청이, 그러니까 나 보지 말고 나라를 한번 봐줘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지만 나의 잘못을 인정할게 하는 겁니다. 천자가. 오케이. 네. 네, 충렬 끝. 뒷부분은 그 싸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고 교육청이 이 교과서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맞았던 겁니다. 교육청이 어떤 교과서를 참고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교과서 안에 다 찾아봅니다. 그렇겠죠. 의심에서 뭘 내면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 이황의 만보 294. 넌 페이지 안 봐도 될 거 공부나? 예? 페이지 안 보고 그냥 작품을 찾는 게 빠를 거야. 내가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 얘가 못 듣는 거예요. 궁금한데 네. 동기네 학교 시험 보면 내 학교 거랑 겹쳐요? 아니요? 그냥 하고 있는. 범근이네 학교는 뭐야? 너네가 실용국어였던 거 뭐야? 또 일반적이지 않는 걔 필요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왜 안 줘? 그냥 누가 제가 저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의 속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뭘 알려주죠? 그냥 대충 조금 알려주시면 돼요. 뭐 어떤 느낌이지?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어만 못하는 거. 진짜. 와, 뭐 기억은 가. 그거는 그건 유치원이고. 그건 진짜. 그러니까 수능이 쉽게 말해 수능이 안 나오는 건데. 개 같은 거 가시네요. 쓸모없네. 자, 만보 봅시다. 만보 무슨 내용이었죠? 그 태계 이왕이 공부가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에라이 씨발하면서 말이 여기 표현이 공부하죠. 조금 많은데 좀 거기까지 말하는 에라이까지는 아니었죠. 에라이 전에 자기 겸손과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네, 저번 주에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만보 뜻이 저녁에 하는 저녁에 하는 산책입니다. 저녁 산보. 저녁 탐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빠르게 할게요.
자, 읽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왜 어지러이 책을 뽑아놨죠? 이 사람? 막 연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항문탐구하는 거였지. 막 이 책 저 책 꺼내서 막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거였습니다. 또 내신이니까 얘기하면 읽기를 자주 하는 것에 겸손의 태도도 있는데 이 인생의 황혼기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하면서 이제 자기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었답니다. 근데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의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요. 이게 바로 성찰의 시간이랬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시간의 흐름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이 황혼기 시간이었었고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이 바로 황혼기의 시간이 됐죠. 그래서 강 위에 숲 그림자가 흔들린다.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공간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그 마당에 가서 더 자기 성찰을 왜 마당에서 뭘 봐? 마을 전체를 보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더 해. 그래서 밑에 써있듯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 바로 마당이야.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 바라보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히 들파는 서누라구나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화자의 처지를 보여준 거였지. 위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는 거는 화자와 대비되는 거였고 밥 짓는 연기가 왜 화자와 대비되는 거였어? 그래 밥이 되는 게 어떤 결실이 있잖아. 근데 자기는 결실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쓸쓸하지만 밥 짓는 연기는 결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랑 대비되는 거였어. 농사지 가을거지래. 가을거지에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농사를 수확하는 가을이고요. 이게 바로 결실의 계절이죠. 절굴지 우물가에 깊은 빛이 돈다는데 이것도 화자와 대비되는 거죠. 갈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물을 거. 이 갈까마귀가 그때도 써있던 철새입니다. 철새. 그러니까 얘도 화자와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갈까마귀가 돌아왔던 건 뭐냐? 철새가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떠났다가 뭘 얻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해오라기도 대비되는데 왜 해오라기는 대비되냐면 우뚝하고 훤하니까. 근데 나는 이러지 못한다는 거야. 이룬 게 없으니까. 결실이 없어서. 그래서 내 인생은 홀로 무엇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룬 것 없는 자신을 자책하죠.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 이때 수건이란 건 학문적 성취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황 정도면 정말 학문적인 성취를 이미 다 이뤄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룬 게 없대. 이게 뭐냐면 자신이 이런 거 많아. 나 한 거 많아. 하면 자신 스스로 되게 나태해질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나태해질 걸 경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고, 다른 거는 뭐 겸손의 삶 추구죠.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회포를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독백적인 어조로 계속해서 성찰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검은 꼬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라는 식으로 도치법 썼고, 둥둥은 음성상징으로 썼던 거죠. 둥둥 탄다. 그래서 답답한 내면을 드러내는 거고, 자, 고요한 밤이랍니다. 아까 시간이 언제 시간이었어? 저녁 시간이었지. 저녁 시간이고 해가 스물스물 지고 있는데 고요한 밤이 됐대.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도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빠르게. 314페이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근데 네. 정보가 우리 모의고사 때 작품 나왔잖아요. 네. 문학 작품 죄송해요. 문학 작품까지만 들었어요. 보면서요. 네. 이렇게 아까 쌤이 다 필기하신 것처럼 네. 딱 표현 방식을 네. 딱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표현 방식 문제를 그래서 먼저 보라고. 알겠습니다. 자, 314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시입니다. 김상용 저번 자녀분 이름이 김종사예요. 다시. 이거 웃겼다 근데. 웃겼다. 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합니다. 네, 말하는 화자가 있죠. 시가 뭐냐고 라고 물어봤는데 네, 도치법 썼죠. 아 요즘 자꾸 준춘고에서 잡소리가 이렇게 여기 도치법을 사용했는데 도치법을 사용한 이유가 질문에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질문의 내용 강조. 시가 뭐냐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얘가 뭐라냐면 나는 시인이 뭐 때문으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되게 겸손하죠. 얘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모른다고 답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는 게 왜 잘 모른다고 대답했을까? 신세한다. 또? 근데 얘가 굳이 여기서 신세한다는 할 이유가 있을까? 약간 좀 자신을 좀 겸손하려고? 겸손하려고 잘 모른다고 대답한다? 진짜 몰라서. 진짜 몰라서도 야. 그치?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얘 시인인데 그래도 나름 그냥 시인이긴 한데 어. 진정한 시간인데 그 시의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말할 수 있잖아. 시가 뭐예요? 인생이야. 뭐 이렇게 대충 말할 수 있는데 잘 모른다 대답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기 위해서 한 거야. 잘 몰라 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 해서 자기 혼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면 질문에 가볍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제 성찰을 해보는 거죠.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시상 전개 방식을 따지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상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이유가 그냥 가볍게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쉬는 시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성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바로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이유입니다. 네. 얘가 이제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다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무교동도 가보고요, 종로도 가보고, 명동도 가보고, 남산도 가보고, 서울역도 다 갑니다.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얘가 전형력,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질문을 받았을 때의 시간은 모르지만 지금 저녁이 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이 됐대. 그럼 얘가 질문을 언제 받은 거야? 낮에 좀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낮에 받아서 저녁 때까지 계속 생각했던 거니까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거야 이거를. 근데 남대문 시장까지 갑니다 얘가. 근데 얘가 남대문 시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남대문 시장까지 간 거를 구체적 장소를 나열하여 실상수요? 공간 이동과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체크할 수 있겠죠.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답니다. 이 생각나고 있었다도 중요해요. 갑자기 진행형이 됐어. 이 전까지는 걸었다, 대답하였다 이랬는데 갑자기 생각나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행형을 변했는데 왜 그랬냐면 답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특별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 빈대떡 먹고 있을 때는 되게 소박하고 평범하죠. 그러니까 얘가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장소를 간 것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하게 뭘 하고 있을 때 답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뭐냐고라는 대답과 그에 대한 대답은 평범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뭐라냐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권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느낀 감정을 얘기하는 게 바로 시고, 이런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좋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알파이고 인류이고 광명이고 시인이랍니다. 오케이? 알파야.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파트는 이제 도치법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시인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지만 그 다음에 힘겹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시인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감정이 바로 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알파, 인류, 광명은 열거법 사용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찬적태도 드러나는 거고요. 가치를 강조요. 강조, 강운이라고 하냐? 강조.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란 거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핵심 정리 여기. 나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다 하는 겁니다. 고생하면서도 밝고 순하며 슬기롭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한 시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인이 아니죠. 왜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 안 하잖아요. 해가 됐네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시인이다 하는 겁니다. 시인이 되어보겠습니다. 되지 마. 뭐 시인이 되려고 해. 그럼 씻어 지금. 자, 씨. 자, 빠르게 보시면 21번에 가와나에 대한 설명을 하나 적절한 것인데, 이거 서술 방식 관련된 문제였었죠. 그럼 22번 가를 바탕으로 존재면에 관련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건데, 여기 존재면이 가의 세 번째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의 세 번째 문단 읽고 22번을 풀어야 되겠죠. 23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바르게 이해한 건데, 기억은 전통이었었고요. 전통회화. 니은은 현대회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든 나에든 전통회화 혹은 현대회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23번 체크해야 되고, 24번 가와 나를 관련적 보기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건 보기 읽고 확인해 주면 되고요. 25번 가를 관련하여 나의 언급된 인물에 대한 파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가가 예술과 현실의 분리였습니다. 근데 얘가 몇 번째 문단이 있었냐면 나의 세 번째 문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의 세 번째 문단까지 가기 전까지는 25번 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 마지막 26번 어휘 문제인데 얘 답이 4번. 어휘 문제 틀리신 분들은 네, 국어사전에 치고 꼼꼼하게 보세요. 아, 난 진짜 시겁하더라. 어이 틀려. 자, 그래서 이게 가와 나 지문인데 보통 이러면 가 단독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인데 여기선 가 단독 문제가 22번, 한 문제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나까지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아, 가보다는 나가 조금 더 메인이겠구나 생각하시기 좋아요. 자, 그럼 빠르게 본문 보도록 할게요.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본문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한번 천천히 보시면 가의 첫 번째 문단부터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대요.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고요. 인식 주체들은 각각이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을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세계라는 게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시로 뭐라 했냐면 각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지고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 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시간을 분절하여 인식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진짜 시, 분, 초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 원래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시, 분, 초라는 일상 언어를 통해서 나눠서 분절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가 않답니다. 네,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낯선 언어가 일상 언어로 자리 잡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느낀 게 지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지양한다는 별로 안 쓰였거든요. 지양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했는데 요즘 너네도 너무 잘 쓰잖아. 지양한다 하면 계속 좀 금지하는, 잘 안 하는 거 하고 지향은 잘 권하는 거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낯선 언어가 일상 언어로 자리 잡게 됐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게 존재 면회, 그러니까 22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이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존재면과 같은 단어가 뭐야? 두 글자로. 존재면과 같은 단어가 두 글자로 인식 주체들. 두 글자로 존재면과 같은 단어, 존재면을 치환할 수 있는 단어. 내가 계속 치환 생각하랬잖아. 존재면을 현실 세계. 두 글자로 인식 조건. 현실 세계. 두 글자로 얼굴. 얼굴이죠. 얼굴. 얼굴. 왜 직은 안 보였어? 직은 앞에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잖아. 외모 아니면 안 됩니까? 네, 외모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했잖아요. 범근이 잘생겼죠? 에바요. 맞아, 에바예요.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좋았다. 아, 진짜 아까 말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에바를 안 이해하지 해서 저 못하겠어. 심하다고 했어요. 에바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회와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회와 예술이었던 거야. 네, 회와 예술이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낸다는 건데 이걸 그냥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회화 예술을 얘기해준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네 번째 문단부터는 회화 예술이 어떻게 존재면을 드러내는지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에 현실 너머에 있는 이상학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대요. 현대 회화의 존재적인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 회화랑 과학을 비교한다는 거야.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이리적이래. 이리적이라는 건 한 개뿐이란 거지. 하나의 뜻을 가진다. 그냥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서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낸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을 드러내긴 해. 얘도 존재면이 많아. 근데 대신에 이런 면들을 몇 개 보면 다 같은 면의 객관적인 심층이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엄청나게 많은 존재면, 얼굴이 있지만 얘네 다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네. 그러나 현대 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대. 이게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지. 과학은 수직적이랬는데 지금 현대 회화는 수평적이래.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 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했대. 자, 여기서 퀴즈. 세계들을 조합할 때 이때 세계들이 무슨 세계야? 세계들을 조합했대. 이때 세계들이 무슨 세계야? 현실 세계. 현실 세계. 또 세계들을 조합했대잖아. 그러니까 두 개 혹은 세 개, 최소 두 개의 세계를 합체시켰다는 거잖아. 가능 세계. 가능 세계. 현실 세계도 되고 가능 세계도 되고. 혹시 여기 뭐라 써 있어? 일상의 현실 세계랑 가능 세계를 혼재했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조합했단 말은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서 세계들을 조합했단 말이 현실 세계랑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를 조합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잡고 와야 돼. 그래서 이러한 현대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얘도 점차 보편적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현대회화의 추상성이랑 비슷한 게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글을 읽었던 것 중에 현대회화의 추상성이랑 비슷한 게 뭐야? 존재는? 땡. 지금 현대화의 추상성의 특징이 뭐야? 여러 면 존재면을 아니지. 그건 현대회화고 현대회화의 추상성의 특징이 뭐야? 써있잖아. 처음엔 혁신이었어. 근데 나중에 갈수록 보편적으로 바뀌었대. 네.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였냐? 과학? 땡. 정이상. 땡. 처음에는 되게 혁신적인. 이의적? 땡. 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보편적으로 바뀐 거. 이게 뭐였어? 일상어? 그래, 일상언어. 일상언어가 처음에는 되게 낯선 언어인데 얘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 일상언어가 된댔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지. 현대회화의 추상성이랑. 신체적 지각, 일상어들이 다 똑같은 거지. 신체적 지각이랑 일상언어, 현대회화의 추상성.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현대 인간의 인식 그거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읽으면서 짚고 넘어가면서 현대사의 추상성이 뭘까 좀 치환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현대회화의 추상성이 뭘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제일 좋은 거였어요. 현대화의 추상성, 혁신적이고 점차 보편적인. 이거 일상어랑 똑같네. 바로 생각이 났어요. 여기 계속 그 읽었잖아. 그냥 잡고 간다는 게 앞에 있던 내용들을 계속 인지하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말했잖아. 내 옛날에 잠깐 장난쳤던 게 뭐야? 기억 궁전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에 이게 탄탄탄탄탄탄 해야 된다니까. 첫 번째 문단이 이거 탄탄탄탄, 두 번째 문단 탄탄탄탄. 이게 안 되면 내가 그래서 아예 귀찮더니가 쓰랬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은 빈만 열 때 앞에 있던 핵심 문장 계속 계속해서 갖고 가야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근데 여기 독서 여기 톡에 팁에 썼잖아. 흐름이 있다고 흐름. 그래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어서 가야 된다고 계속. 좀 거의 뭐 했어요? 외우고 있다시피 해야 되는 외우는 건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고 흐름을 알고 가야지 계속.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 했는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문장 끝낼 때마다 계속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왜 회화에서는 다양한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이 있는데 왜 그럼 위에 이 얘기를 했냐.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다. 그러면은 좀 작업이나 딱 가지고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예측하면서 그치. 내가 그래서 먼저 했잖아. 회화에서는 단전 그럼 이 다음에 뭐 얘기 나오고 있어? 회화 예술에 대한 얘기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잡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초보자의 마음을 그냥 쓰라고. 다 정리. 다 정리하면 쓰라고. 그게 차라리. 근데 여기에 쓰긴 좀 좁으니까 차라리 A4 용지랑 그냥 이면지 공책 같은 데 써. 그러면서 제일 가는 게 제일 좋아. 괜히 너네 이제는 한 지문을 풀더라도 다 맞는 게 중요해. 이제는. 내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 45문제 다 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너네. 너네 45문제 다 풀 클래스가 아니야. 근데 이걸 너네들을 과소평가하고 너네들을 되게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래 애들이 45문제 다 풀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일반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20만 명, 30만 명이라면 그 중에서 한 정말 많아 10,000명 애들이 45문제 다 풀 수 있는 애들 실력이야. 3%. 아니면 근데 이게 10,000명이 정말 많은 애들이고 진짜 그냥 한 5,000명,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애들이 45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지 그 나머지 애들은 45문제 다 풀 클래스가 아니라. 근데 이게 너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 지금 현행 수능 국어에서 그냥 그 정도 될 정도 노력을 그래. 그래서 등급컷을 봐봐. 이번에 고3에서 등급컷 90점대 초반이잖아 1등급. 그러니까 이제 두세 문제 틀려도 된다는 거야. 언제 말하지만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이 말 듣고 씨발 그래 난 40문제 다 풀었어. 이거지 마. 그러니까 천천히 한 문제씩 늘려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못 푼다. 넌 못 풀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풀써. 그러니까 못 푼다기보다는 아직 풀 단계가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너네 게임으로 따지면 아직 너네 그냥 1차 전직한 거야. 아직 1차 전직했는데 너네 2차 전직 스킬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2차 전직이 스킬 못 써. 왜? 2차 전직이 아직 레벨이 안 된 거야. 텍스트를 쓰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더 해야지.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존재명과 지금 여기가 잠깐 좀 멈추고 한 문단 남았으니까 그냥 쭉 읽읍시다. 그냥 마지막 5번째 문단.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 재현에서 더 멀어져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는 실제면을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대. 그러면 전통 회화는 하고 무슨 생각나야 돼?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이 문장을 전통 회화는 현실 세계 존재면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 그래서 친절하게 써줬어. 전통 회화는 달리 네. 얘와 달리 현대 회화로는 현실 세계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니까. 그러면 전통 회화는 드러내기 쉽구나. 왜? 달리 아니 왜 존재면을 드러내기 쉬워? 이거는 너네 한번 추론해봐. 내가 먼저 말했지만 추론은 답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 왜 존재면을 드러내기 쉬울까?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고. 그래. 그게 뭘 썼어? 있는 그대로 재현하니까. 그래 이걸 잡아가면 된다니까 이제. 그래, 이렇게 탁탁탁 하면 돼. 배고파. 갑자기 너무 에너지를 썼어.
그래서 그러나 현대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상상의 대부분이란 거는 내면이죠. 네. 왜 상상의 대부분이 내면이냐면 위에 내면의 상상의 영역이라 했기 때문에 내면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고 내면의 추상적인 영역 또한 객관적 실체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낸다는 거야. 근데 이거 1학년 애들 비웃었는데 너네 이거 외면이 무슨 외면인지 알지? 무시하는 겉모습이야 겉모습. 오케이. 1학년 아니 이게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 아니야. 괜찮아. 나도 아까 either or B either and either and로 썼는데 뭐 either or인데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1학년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1학년 애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어. 1학년 애들 외면 잠깐만 외면? 여기서 그러니까 외면이 이게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겉모습이야 겉모습. 이질적을 변형하여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대. 그래서 이게 지금 가에서 딱 너네가 정리를 해봐. 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아니 현대 회화랑 원래 전통 회화의 그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무슨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예시. 현실 세계와 가능 세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전통회화랑 현대화의 차이점보다는 현대화의 특징을 좀 더 설명을 해준 거야. 네. 그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통회화의 차이점까지 같이 얘기를 해준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잡혔어.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21번을 봐야 된다. 이 정도의 잡힌 상태에서 자, 인식 주체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어? 없었어요. 아니요. 현대화의 추상성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야 된댔어? 아니요. 오히려 이해하지 말랬어 이렇게. 3번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네. 그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뭐였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건데 이게 다 관점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된다. 근데 그게 바로 회화 예술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인간의 의식 수준의 성장에 따른 현실 세계 변화 양상을 얘기했어? 현실 세계 변화했어? 아니요. 변화한 거 없었어. 현대회화가 세계를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어? 방식까지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답 3번이야. 와. 말을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서술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너네가 문단별로 키워드를 알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왜 갑자기 현실 세계 얘기하다 왜 갑자기 회화 예술은 다양한 존재를 드러낸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아, 회화 예술의 이런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현실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구나 하고 잡고 가는 거야. 선생님 저 근데 요점 네, 네, 네. 아닙니다. 네. 까먹었어요 그걸. 네. 자, 그다음에 존재명과 관련하여 추론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답이 4번이었어. 너네 말해봐. 왜 4번 어디가 틀렸어? 24번이요. 네, 22번에 4번이 틀렸어. 4번이 적절하지 않대. 존재명과 관련해서 어디가 틀렸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그래, 가지 서로 존재를-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 그 뭐였지? 그 하나의 뭐 과학은 뭐였어? 같은 면의 객관. 다 같은 거랬단 말이야. 네. 과학. 그러니까 답이 4번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고등학교 1학년 걸 너네한테 풀겠냐면 딱 수능의 초보자 느낌이야. 이번 수능이 딱 이랬어. 이번 수능 독서가. 그러니까 아씨 1번 맞나? 2번 맞나? 3번 맞나? 하다가 4번 아 이거 확실하게 맞네. 이게 바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답만 그냥 빠르게 체크했으면 오히려 시간이 되게 빨랐어. 그래서 그 내가 저번주에 얘기했잖아. 대치동 애들 인터뷰한 거 중에 최상위권 애들 이번 9월 모서 너무 쉬웠다고. 근데 반면에 중상위권 애들, 상위권 애매한 상위권 애들이랑 밑에 중위권 애들은 이번 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차이 화가 있는 거야. 최상위권 애들은 이미 다 이렇게 아는 거야. 걔는 정말 답만 찾는 거야. 걔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냐? 답만 찾으면 돼.
답만 찾는데 22번에 뭐야? 뭐 어쩌라고? 이거 확실히 이거 틀렸네. 4번. 하고 나서 그래놓고 최상위권 애들한테 야 21번에 나는 안 봐도 돼? 나를 왜 봐? 하는 거야 걔네는. 나를 왜 보냐는 거야. 왜? 1, 2, 4, 5번 가는 확실히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엄청 단축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그래서 쉽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는 근데 물론 쉽다고 하는 애들 중에 점수까지 잘 나온 애들 걔네는 진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답만 찾는 거야 빠르게.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자 그럼 23번도 봐봐. 전통회화랑 현대회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1번 기업과 니은 모두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 지니고 있어. 이 한계 지니고 있는 게 누구였어? 전통이었어 현대였어? 현대. 현대였지. 얘가 뭐가 틀렸어? 모두가 틀렸지. 기은. 이게 니은만 해당하는 거였어. 기업과 니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실적 재현을 통해 화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였다. 아니에요. 얘는 선지 자체가 틀린 거야. 사실적 재현은 누가 하는 거야? 전통이요. 전통. 내면 세계에 치중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현대회화. 현대회화. 그러니까 아예 틀린 거야 얘는. 3번 전통회화는 현대회화와 달리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대.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해준 건 누구였어? 현대. 현대였어. 그러니까 얘 틀렸어. 니은은 기업과 달리 가시성 비가시성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현실 세계의 다양한 얼굴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맞아요. 이거 맞지? 답 5번. 얘 나 안 읽어도 됐었네. 답 찾는 거 있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24번도 풀 수 있겠지? 야. 자, 보기 보시면 최근 한 외과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품인 키스에 관한 연구결을 발표할 때 연구진이 회화 속 남녀의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 순차적인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랑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었대. 자, 여기서 너네 보기를 꼭 가의 내용 갖고 왔어야 돼. 순차적 세포 분열 과정은 가에서 관련된 내용이 뭐야? 과학. 과학. 과장된 크기랑 다양한 색으로 변형하는 거는 현대회화의 특징이었지. 변형하고 과장하면 됐잖아. 네. 그 얘 뭐야? 얘 현대회화야.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던 건데 얘는 뭐야? 화자의 내면 세계잖아. 그치?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어? 가에서 내용을? 자, 그럼 1번부터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낸 현실 세계는 클림트의 회화에 비해 인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아?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낸 현실 세계가 뭐야? 과학이. 과학이지. 근데 아까 과학은 하나를 했잖아. 얘 맞네. 2번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져서 현실 세계가 새롭게 지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게 맞지? 맞아요. 야, 아까 뭐야? 신체적 조건의 발달이 했잖아. 3번 클림트의 회화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되어 그려진 것에서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하는 현대 회화의 추상적 드러난다. 맞네. 그러니까 1, 2, 3은 확실히 맞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 읽었는데 21, 22, 23을 풀었어. 근데 이랬는데 만약에 너네가 시간이 부족해. 이랬는데 가만 읽고 딱 했는데 너네가 했는데 10분이 지났어. 그때는 너네가 선택을 해야 돼. 나까지 읽고 24, 25를 풀지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네 문제 푼 거잖아. 여기서 네 문제를 풀고 그냥 깔끔하게 얘 버릴지를 생각해야 돼. 10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냥 버린 거 아니야. 24번 둘 중 하나 찍으면 돼. 50대 50이야. 이건 너네 운명이야. 네. 하고 그 다음에
저였으면 만약에 이게 10분 지났다? 10분 지났으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을 거야. 왜냐면 내 문제랑 풀었으니까. 내 문제를 풀었으니까 깔끔하게 넘어가고 뒤에 더 풀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5분에서 조금이라도 남잖아. 왜냐면 너네 여유 시간 좀 있어. 너네 대부분 막 시험 등치기 전까지 막 마킹하진 않잖아. 거의 대부분 한 그래도 양심적으로는 아휴 2, 3분 남았네. 좀 옆에서 이렇게 다 풀었나? 하고 한번 확인하잖아. 그때 나는 빠르게 나를 대충이라고 볼 것 같아. 그때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 10분이 이미 지났을 때는. 괜히 여기에 왜냐면 나의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몰라. 나가 진짜 미친 내용일 수도 있어. 오케이? 이렇게 너네 선택을 하라는 거야. 괜히 막 시간 아까워가지고 더 읽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빠르게 나갑시다. 여기서는 다행히도 나가 좀 쉬웠어요. 나 첫 번째 문단. 회화는 캠퍼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존재지만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존재에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이구나 체크할 수 있죠.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문단. 전통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고요. 이에 반해 현대 회화는 가시적인 속성을 통해 비가시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대. 자, 이 두 문장에서 전통 회화랑 현대 회화의 공통점이 뭐야? 가시적 속성이지. 내가 먼저 말했지만 공통점은 명확하게 안 나와줘. 공통점 보통 꾸며주는 말이나 아니면 공통조가 있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둘 다 가시적 속성을 사용한댔어. 그랬더니 전통 회화랑 현대 회화의 공통점은 가시적 속성이야. 오케이? 현대 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현대화의 화가들이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다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인 허구를 표현해나가고자 했답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였대요. 오케이? 여기서 어려운 거 없었어. 그냥 현대회화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자, 그러면 예술과 현실의 분리가 뭐야?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허구고 또 좀 더 간단하게. 지금 이러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을 썼던 건 이미 두 번째 문단에서 예술과 현실의 분리를 설명해줬다는 거야. 객관적 현실로부터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가는 경향이 예술과 현실의 분리라는 거야. 현실을 조작하거나 현실을 조작하고 현실을 변형시키고 이런 것들인데 좀 더 간단하게 보면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예술과 현실의 분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근데 너네가 그래서 반성해야 되는 게 혹시나 이러한인데 여기서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인데 예술과 현실의 분리를 바로 이해 못했으면 너네가 두 번째 문단 이해 못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러한이었기 때문에 이미 두 번째 문단이 다 설명해줬다는 거야. 오케이? 회화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등장한데 그 앞으로 무슨 얘기 나오겠어? 음악 관련해서 추상성이 현실과 예술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얘기해주겠지.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음 중 극히 일부이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데 이게 음악에서의 음인 거야. 음악에서 음은 균질적이고 세련되고 인위적인 배열을 띄운데 이렇게 음악도 일상의 현실과 거리를 두며 그 정체성을 확보했대. 오케이? 그런데 네 번째 문단.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했대. 자, 그럼 이러한 예술의 흐름은 뭐야? 세련됐고 세련됐고. 이미적이고. 아니지. 이러한 예술의 흐름이 뭐야? 현실이랑 거리를 그래, 현실과 거리를 두는 거야. 예술과 현실의 분리가 바로 이러한 예술의 흐름이라고. 그거를 대항했대.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 어떻게 대항했느냐?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대항하고 있어? 예술과 현실이 더 분리되겠어? 아니 합쳐지겠어? 더 분리되겠죠. 더 분리되겠어?
합쳐지죠. 더 합쳐지겠지. 왜 분리에 대항했으니까. 아 분리에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술 흐름이 분리였잖아. 네. 분리였기 때문에 얘를 대항했다니까 아. 반대로 얘를 합쳐야지. 더 가깝게 한다는 거지. 오케이? 네. 새로운 시대를 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그러니까 일상의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대. 그게 뭐야? 예술과 현실이 더 가까워진 거잖아. 그냥 작곡가 바에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에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을 점에서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얘도 예술과 현실이 합쳐진 거고. 또한 작곡가 셰페르 역시 기계 소리, 사람의 소리, 자연음을 통해 자연음을 같은 거를 음악으로 만든 구체 음악 제시했다. 얘네 둘 다 합쳐진 거. 오케이? 괜찮아? 쉽지? 네, 마지막 문답. 게르노트 베멜.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확장된 미학으로 말했대. 베멜은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했대. 그러니까 얘도 예술과 현실의 분리를 비판한 거야. 그래서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엄청 쉬웠어. 자, 그럼 봐봐. 그럼 바로 24번 봐봐. 23번 4번. 클림트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시적이지만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속성을 가진대. 틀리지 않아요? 왜 틀렸어? 가시적인 비가시적 속성으로 그러니까 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래, 비가시적 속성이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게 뭐야? 지금 가와 나에서 뭐라 했어? 비가시적 속성이. 자신 내면을 그래, 표현해. 내면이었잖아. 자, 근데 세포 분열 과정이 내면이야? 아니죠. 틀렸지. 딱 4번. 몸 아니구나. 응? 응? 그러니까 그 내면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그 화자. 아니 내가 여기 썼잖아. 이게 이런 게 내면 세계라고.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생각. 그러니까 이 화가의 내면, 생각을 드러낸 게 바로 내면 세계. 근데 이건 비가시적 속성인데 세포 분열 과정은 뭐야? 그래서 가시적 속성이 얘는 뭐야? 과학이잖아. 과학 더군다나. 5번 클림트의 회화에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난다고 본 연구는 회화가 화가의 관념적 세계를 표현한 결과라고 한 거다. 네, 맞네. 자, 그럼 25번도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답이 2번이야. 왜 2번이야? 왜 2번이야? 왜 2번이 적절하지 않나? 인위적인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그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루솔로는 오히려 이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한 거는 예술과 현실의 분리야 합체야. 분리지. 근데 루솔로는 분리를 주장했어, 합체를 주장했어. 합체지. 그러니까 답이 2번. 쉽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 내용도 꽤 쉬웠고요. 문제도 되게 쉬웠어.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다는 게 너네가 아니 문제 되게 어려운데? 문제가 쉬웠다는 게 뭐냐면 답만 딱딱 찾을 수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너네 집 가서 다시 30번부터 33번 그 다음에 34번부터 38번 다시 한번 봐봐. 얘도 똑같아. 얘도 답만 보여. 문제가. 오케이? 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